안녕하세요. 저는 60살 택시 운전을 하며 올해로 80대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 하나, 남동생 하나 있는 둘째였는데 다른 형제들 다 가정 꾸리고 자기 짝 만나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알콩달콩 살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제 인연이 닿질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스스로 볼 때는 택시 운전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고 그럭저럭 생김새도 괜찮다 여겼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는 저를 싫다 했고 막상 제가 싫은 여자는 저를 좋다고 하니 이런 악순환이 흐르면서 저는 나이만 먹어 결국 혼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더러 눈도 좀 낮추고 마음 착한 여자 만나 아무나 결혼하라 했지만 어디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제게 애원하며 외국인까지 닥치는 대로 소개해 주셨지만 별실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동료 기사 친구 아들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저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두어 번 정도 친구 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괄괄한 성격의 친구와는 달리 워낙 심성이 여리고 소심했던 걸로 기억해요. 비극적인 소식에 동료들은 문상객으로 친구 아들이 안치되어 있다는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슬퍼하고 있는 친구 부부를 보았습니다. 친구는 동료들이 찾아온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훔치고는 어서 앉아라 안내해주더군요. 저는 조의금을 내고 부인의 명복을 빈 후 잠시 볼 일이 급해져 화장실을 급히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앞에서 한 여인이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급히 나오더라고요. 많이도 울었던지 눈이 빨갛게 부은 상태로 장례식장 안으로 가는 여자. 그때 전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순간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무슨 운명의 장난 마냥 저도 모르게 화장실 가는 것도 잊은 채 그 여자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앞에 나와 그 여자를 매섭게 쏘아보더군요. 무슨 놈의 화장실을 그렇게 줄기차게 쏘다니냐. 지 서방 잡아먹고 시부모 속 새까맣게 태우니 속이 후련하냐고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상복 입은 여자는 상 치르고 있는 아들의 안사람 되는 그러니까 친구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무리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친구라 아들 잃은 슬픈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들이 신호 위반해서 교통사고로 운 나쁘게 저 세상 갔다는데 며느리가 대체 무슨 죄랍니까? 잘못했다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새 자꾸만 제 눈이 며느리를 쫓고 있더군요. 제 스스로가 미쳤나 보다 했죠. 살면서 눈에 들어오는 여자 몇 없었는데 하필 친구 아들의 미망인이 절 사로잡다니요. 저는 감정을 해서 부정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다시 평범하게 근무하게 된 친구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일에 열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농담도 하고 기운차게 행동하는 게 아무래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으려고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전 자식이 없었지만 어쩐지 피부치를 잃은 마음은 그 소중한 사람을 잃은 마음은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친구는 고맙다며 음료수를 꿀꺽꿀꺽 들이키며 고마워 아들 녀석은 제 운명이 그것밖에 안 되어간 놈 어쩌겠어 생각하면 마음만 아프지. 이게 다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법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불운을 몰고 왔으니 결혼한다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게 내 천추의 한이야 하며 감정이 올라왔는지 분을 토해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작년쯤 결혼을 했는데 부모한테 버림받고 조무하고만 살아서 어두침침하고 우울한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길래 무작정 반대할 수 없어 결혼시켰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불운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사기를 당해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고 아들마저 비명에 간 일이 있었으니 며느리를 보기 싫어 당장에 나가라 했는데도 갈 곳이 없어 붙어있다 하니 아주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친구와 한잔을 하고는 집에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와 시아버지를 부축하는데 고주망태가 된 친구 녀석은 그 와중에도 재수없다며 며느리를 뿌리치고는 저만을 의지한 채 집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데려다주며 부인이 되는 사람이 저희 박하탕 밥만 챙겨줘서 고맙다며 집에 들일 건 없지만 마침 반찬을 많이 만들어놨으니 그거라도 좀 챙겨가시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애가 만든 건 안 먹거든요 라고 가시도 친 듯 말하니 제 딴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서글퍼 보이는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며 덕분에 반찬 선물을 가지고 간 저는 다음 날 아침으로 어머니와 꽤 괜찮은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디서 가져온 반찬이냐며 솜씨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요리 솜씨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봐잡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환갑받던 아들애미 식사나 차려야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께 늘 죄인인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고 택시 영업을 하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뭘 잔뜩 들고 가고 있더군요. 친구 부인은 다른 아들과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구박할 때는 언제고 가게 일은 써먹고 있었나 봅니다. 얼굴 한 번 봤다고 그새 반가운 마음도 들고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택시를 세웠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타세요. 제가 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니 괜찮다고 하는 며느리였지만 제가 여러 번 권유하니 마지못해 제 차에 오르며 짐을 실었습니다. 오늘따라 배달차가 고장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걸어서 배달을 가는 길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이 무거운 떡을 어떻게 이고 지고 가냐는 말에 며느리는 멋쩍은 듯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맛있었다며 어머니가 요리 솜씨 칭찬을 했다고 말해주니 참 좋아했습니다. 하며 말하기를 저희 남편도 제 요리 솜씨가 좋다고 칭찬을 하곤 했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종종 놀러 오실 때 조금씩 반찬을 싸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빈말이라도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 배달하는 곳은 금세 도착했고 며느리가 차에서 내리자 저는 생각했어요. 미쳤나 보다. 정신 차려야지. 다 늙어서 저렇게 새파란 여자한테 그것도 친구 며느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 여자한테 자꾸 맘이 가는 건 잡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종종 집을 찾아 그 집 며느리를 보았고 언제나 며느리는 살가운 태도로 저를 시아버지 친구로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주 들르며 며느리가 얼마나 시집에서 차가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부인이 뭔가 잘못했는지 며느리를 야단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에 이어 부인까지 잘못된 일에서만 야단을 치면 될 것을 항상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을 잃었다. 보고 배워 잘한 게 없는 것이 부름만 몰고 다닌다며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지요. 만약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 며느리였다면 저런 대접을 받고 살진 않았을 텐데. 며느리도 엄연히 남의 집 비한 딸이건만 저렇게 하대하는 게 좋은 꼴은 아니더이다. 마침내 며느리도 참지 못하고 정 그렇게 제가 미우시면 제가 나가면 되신 거죠. 저 비록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까지 할머니께 가정교육 잘 받고 남들만큼 잘 살았어요. 제발 절 키워주신 조부모님 묘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 저 세상 간 거 저도 어머님만큼이나 가슴 아파요. 이젠 제발 그만하세요. 하며 결국 억울한 마음에 집을 뛰쳐나갔는데 친구 부부는 내쫓으면 속 시원하겠네. 아주 우리도 지겹다. 몹쓸 것나며 집안이 불운해진 것과 하필 며느리 시집올 시점이 우연히 맞물린 것뿐인데 대체 그가 궁합이랑 사주 하나 때문에 죄 없는 며느리를 언제까지 저렇게 대할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마음 속였던 저는 며느리를 뒤쫓아가 보니 전봇대에 기대어 하염없이 울고 있었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상했습니다. 한참이나 울어 지쳤는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얼른 며느리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고 얼추 검사를 해보니 빈혈에다 영양실조라는데
온갖 못된 것들을 다 달고 구박까지 받으며 어찌 저리 살았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에 보호자를 자처하며 입원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검사 결과가 썩 개운치가 않았는지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하자 했는데 마침 며느리는 눈을 뜨고서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젓더군요. 전 괜찮아요. 검사할 돈도 없고요. 어차피 몸이 약해져서 그러니 식사 잘하면 금방 회복될 거예요. 지친 기색으로 말하면서 저를 붙들고 빨리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간다 한들 몸도 약한 그녀가 갈 곳이 있나요? 저는 이참에 넌지시 얘기했네요. 혹시 갈 곳이 없으시다면 우리 집 오실래요? 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우리 집 방 남는 거 있고 갈 곳 없으시다면 거처 잡으실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도 돼요. 라고 하니 며느리의 어이없고 기막힌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하기사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시아버지 친구가 갈 곳 없다고 받아준다 하니 이상하기도 하고 좀 꺼려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반응은 정말로 신세져도 될까요? 보증금은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일을 구해서 방세는 꼬박꼬박 내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 제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며느리가 얘기하니 울컥 감정이 올라왔고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니께는 따로 친구 며느리라고 안 한 채 방 남는 거 월세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하면서도 애써 묻진 않으시고 유심히 저와 그 여자를 보더군요. 어머니는 그 집 며느리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고 며느리가 뭐든 도와준다고 해도 물 한 방울 손에 못 묻히게 하며 손수 식사를 차려 해먹였습니다. 며느리가 밥 몇 술 뜨며 울더라고요.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누군가가 손수 차려준 음식을 먹는 건 할머니와 살았을 때 빼곤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라고 흐느끼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젊은 처자가 참 딱하네. 앞으로 우리가 잘 챙겨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있어요. 처음 볼 때부터 낯설지 않는 게 이상하게 난 그쪽한테 자꾸 마음이 가네요. 라며 잘 다독여 주었네요. 허나 며느리는 미안했는지 차마 그러질 못하고 장을 봐와 집안의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 반찬을 먹은 제 어머니는 전에 가져왔던 반찬을 만든 주인을 알게 되었고 저희를 알게 모르게 밀어주며 제가 일찍 퇴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며 저와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어머님 덕분에 얼떨결에 같이 공원을 걷는다던가 두리번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을 나누며 정이 쌓여갔습니다. 서로 웃는 날들이 많아졌고 남들이 보기 좋은 부녀라고 오지랖 넓은 얘기를 할 때면 저희라고 얘기하며 넌지시 제 팔짱을 끼기도 했답니다. 설레기도 하고 가슴 떨리기도 하고 20여 년 넘게 차이는 그녀를 욕심내는 제가 도둑놈이었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기가 어렵더라고요. 허나 전 용기가 없어 이런 좋은 관계마저 깨어질까봐 끝까지 그녀에게 먼저 손을 내미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며느리는 가끔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죄송한데 가방 안에 약이 있어요. 약 좀 주시겠어요? 라며 어디가 아픈지 자꾸 약을 먹었어요. 계속 소화가 안 된다며 배가 아프다는 며느리에게 병원을 가자 했지만 늘 이렇다고 소화제 먹으면 괜찮다고 했던 며느리. 복통으로 인해 식사를 못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자 그녀는 날로 야유어갔고 고통을 감내하며 어떻게든 그 약을 먹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저는 불현듯 소화제라고 먹는 약을 몰래 빼와 약국에 가서 그 약에 대해 물어봤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건 항암제였어요. 늘상 그녀가 소화제라고 둘러대며 먹었던 약은 바로 항암제였던 겁니다. 세상에 맙소사 항암제를 먹고 있었다니. 자신의 병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모두 다 거부했던 며느리.
자신의 병이 들킬세라 저와는 절대로 병원을 가지 않았던 거고요. 며느리의 기구하고 험한 팔자에 서글픔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의 시부모가 며느리가 어떻게 저희 집에 있는 건 알아냈는지 집 앞에서 한참 소동이 일어났는데 평소 보던 성격 좋은 친구네 부부의 모습 대신 독하고 악에 받친 상태로 쌍으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괴롭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곁에서 아무리 말린다 한들 80세 넘은 노인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멀리서 달려와 악착같이 붙어있는 악성 손길을 힘겹게 떼며 그만 좀 하라고 했고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호들갑 패고는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주 천하의 못된 것들 어디 빌부터 사나 싶었더니 우리 아들 간지 얼마나 됐다고 다 늙은 노인네를 그것도 어떻게 내 친구하고 붙어서 같이 살 수가 있냐.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아. 너 내 아들 며느리인 줄 뻔히 알면서 감히 내 며느리와 같이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우라질 놈 같으니 나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부인은 분이 안 풀렸는지 한 맺힌 상태로 또다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온 힘을 다해 친구와 친구 부인을 며느리에게서 떼어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몸으로 가로막고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네요. 제발 그만 좀 해. 이 여자 아파. 암이라더라. 니들이 얼마나 아들 문제로 이 여자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으면 오죽하면 이 여자가 그 몹쓸 병에 걸려 힘들어 했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건데. 갈 데 없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막상 집을 나가니까 쫓아와서 못 살게 구는 건 대체 무슨 신보인데. 사람이 대체 어떻게 그래. 죽은 네 아들은 불쌍하지만 이미 하늘 날아갔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잖아. 언제까지 네 아들 먼저 간 걸 이 여자 탓으로 돌릴 거냐고 라고 절규했고 그 여자는 콧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부부는 며느리가 암이라는 것에 잠시 벙쪄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느끼는 게 있기를 바라며 이 여자 살려고 애썼는데 제발 친구가 더 이상 죄 없는 사람한테 못할 짓 하지 않길 바라며 죄짓지 않길 바라며 이 길 한 건데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잘 됐네. 우리 아들 곁으로 가면 차라리 낫지. 우리 아들 홀려서 괴롭게 했는데 너 혼자서 행복하면 양심 없는 행동 아니냐.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우리 아들은 차디찬 땅 속에 있는데 너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는 건 공평치가 않아. 라며 매몰차게 구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때마침 주민이 부른 경찰차가 왔고 사건은 일단락되어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울컥하며 저희를 가리키고는 파렴치한 작자들이라며 제가 며느리하고 제가 친구인데 둘이 그렇고 그런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관계가 아니냐며 억울한 듯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얘기를 듣다 난감한 얼굴로 물론 나이 차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솔직히 며느님 이제 혼자 계셨고 어르신 친구분이면 두 분이서 이루어져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이러시는 두 분이 제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분들 같습니다만 라고 하니 시부모는 기막혀 하면서도 막상 아무 말은 못했으나 그래도 억울했는지 제게는 이제 와서 남의 며느리 훔쳐간 놈이라고 운운하고선 제게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성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다시 거부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진 설득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부디 그녀가 세상에 남아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요. 그녀는 난소암 3기였습니다. 생존 확률은 50% 정도로 반반 상황이었지만 꼭 그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녀로서 잘 되든 안 되든 문제를 떠나서 어쩐지 그녀를 살려야 할 만한 이유가 제게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제게 주어진 과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그녀를 지켰네요. 가족도 아무도 없는 30대 중반의 그 여자를 위해서 저도 어머니도 그녀를 품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호도 해보고 위로도 해주고 저의 진심에 그녀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한평생 재수없고 불운하다는 소리만 달고 살아 남편이 가버린 후 단 한순간도 생에 미련이 없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니 자꾸만 이 세상을 보고 싶어져. 그래서 전 남편에게 더 미안해요. 이런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땐 아저씨와 어머님 모시면서 남은 일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라며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저는 고맙다며 그녀에게 눈시울을 붉히고 제발 살아달라고 한 번만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 삶을 선택해달라 말했죠. 저는 그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산을 털어 그녀를 위한 치료비로 아낌없이 썼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암에 좋다는 음식 다 구해서 먹이고 치료하며 하루하루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일단 수술이 잘 되었다며 말씀해 주셨고 난소암이 재발하는 암이라고 주기적으로 검사받으며 지금처럼 좋은 식사와 운동을 권유했고 그 여자는 마침내 귀한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어머니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저희 가족과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때론 남자로서, 부모로서, 오빠로서 의지하며 살아갔고 저는 껄끄러웠던 그녀의 추억이 담긴 동네를 이사간 후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듣기 싫어 그녀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등진 채 타 동네에서 자리를 잡아 어머니를 모시고 전처럼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택시 운전기사인지라 어디든 가도 부담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겠죠. 그녀가 완전히 몸이 나아진 뒤에는 그녀는 제 청혼을 웃으면서 받아주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던 날 제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고 비록 아내의 몸으로 인해 기다렸던 자식은 보기 힘들 테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하루하루가 너무 기쁩니다. 그리 잘 살진 못해도 제 보물 같은 여자들인 어머니와 아내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평범하게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사연이 있었네요.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해 아이 2명을 낳아 키우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40대 때 병이 있으셨는데 올해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쭉 살았던 것이죠.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순박하십니다. 명품 백이나 구두 이런 거 하나 없으시고 꾸미는 것도 잘 모르세요. 저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제 돈으로 같이 사드리곤 해요. 그럴 때마다 비싼 거 뭐하러 샀냐며 부로 돌려주곤 하십니다. 억지로 손에 쥐어드리면 또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며느리로서 너무 좋았어요. 선물할 맛나잖아요. 제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뭘 사줘도 다시 교환하는 게 일이시거든요. 취향이 워낙 뚜렷하셔서요. 그에 반해 우리 시어머니는 주는 대로 잘 쓰고 잘 입고 잘 드시고 아무튼 정말 편했어요. 뿌듯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공단 근처라 공장에서 알바 형태로 일을 많이 하세요. 일생을 부지런히 사시던 분이라 집에 있으면 적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 오셔도 걸레로 바닥 닦으며 하루 종일 보내는 분이십니다. 사실 전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홀로 살아온 세월 일만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습관이 되어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서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많이 썼어요. 시간 내어서 방문도 드리고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같이 식사도 하자고 했어요. 집에 간다고 하면 분명 며느리랑 손자 온다고
항상 가득 차려놓으실 게 뻔해서 나오시라고 해서 외식을 주로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잠시 화장실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니 계산까지 다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외식할 때마다 누가 먼저 계산을 하느냐에 대한 은근한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10년 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엄마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시자가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좀 달랐어요. 워낙 성격이 유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신경 써줄 게 많다 보니 시어머니와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게 됐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시라고 해도 놀면 뭐하냐며 계속 공장에 나가십니다. 시어머니도 일을 하시니 번거롭거나 복잡한 일들은 제가 거의 처리해드려요. 예를 들면 보험 처리라든지 공인인증서 갱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가기 힘든 은행도 제가 대신 가서 금융 관련 일을 처리해드리곤 합니다. 그날도 아마 시어머니께서 공장에 계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처리해달라고 한 일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을 프린트했습니다. 프린트한 등본을 무심코 보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이름 밑에 또 하나의 이름이 더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업무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동사무소 직원은 잘못될 리 없다며 본인에게 확인해보는 게 빠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서 어머니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더니 저희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어머님 여기 등본을 떴는데 이상해서요. 어머님 이름 밑에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누군가 어머님 명의를 도용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신고부터 해야 돼요. 내버려둬. 내가 직접 한 거야. 네? 뭐라고요? 이 사람이랑 혼인 신고를 했단 말씀이세요? 나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너희한테는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 사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더구나. 너희들이 분명 반대할 게 뻔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시고 통보하시면 어떡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해해 줄 알았다. 그나저나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혹시 외국인이에요? 몇 살인데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답답했던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외국인이냐고요. 맞아. 파키스탄에서 왔단다. 30살 좀 넘었고 남편과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60이 넘은 시어머니가 30대 파키스탄인과 혼인신고를 했다니요.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람과 공장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동료로 만나다가 정이 들었고 그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시어머니도 그 사람과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 힘든 일들을 시어머니에게 토로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하다가 혼인신고라는 사태까지 온 것이죠. 근데 큰 문제는 시어머니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 사람 어딨어요? 월급도 많이 주는 대로 이직했어. 거기가 어딘데요? 모르겠네. 어머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같이 살긴 했어요. 혼인신고 도장만 찍고 그 남자가 도망가 버린 게 아니고요. 어머님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내가 알아서 해. 아마 그 사람은 한국 비자 때문에 어머님한테 접근했을 거라고요. 호적에 등록해주니까 신나서 도망가 버린 거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계속 그 남자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셨어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어쩜 이렇게 바보 같으신지. 제 남편은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저는 계속 한숨만 쉬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계속 괜찮다고 하시고 총체적 난국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 아닐 테니 그 혼인신고를 취소부터 해야 했어요. 먼저 SNS를 뒤지면서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어요.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공장의 사장님들을 한 분씩 찾아냈습니다. 직접 발벗고 나서니까 의외로 쉽게 찾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혼인신고만 걸어두고 도망간 그 남자는 공단 내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장 사장님은 이름을 듣더니 바로 알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직했고 나이도 30대 다 일치했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이 사람이 제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왜요? 나한테 파키스탄에 있는 아내랑 자식들 사진도 보여줬거든요. 아내랑 자식까지 있어요? 네. 설마 유부남인데 그런 짓을 했겠어요? 잠시만요. 불러오게요. 사장님은 그 남자를 불러오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사장실 문을 열고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희 시어머니의 법적 남편을 대면하게 되었네요. 저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남자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을 댔어요. 그 남자의 표정이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아내와 애까지 파키스탄에 있다면서요.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알죠? 어머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그런 사람이 다른 공장으로 이직하고 도망을 가요? 미안합니다.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이 사람 해고하지 않으면 저 인터넷에 이 사람이 한 짓들 공장 이름이랑 같이 뿌릴 거니까 가서 하세요. 빨리 꼬리 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사장님에게 이 남자의 해고를 권유했고 사장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알겠다고 바로 인사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대구로 부르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혼 소송 난 안 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사기꾼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그냥 난 이대로 살란다. 뭐 내 인생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그냥 이대로 죽으면 그만인걸. 그 남자가 어머님을 이용한 건 화 안 나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여기서 돈 못 벌면 지 나라에 있는 아내랑 자식들 굶어 죽는단다. 거기서는 월급이 여기보다 훨씬 적고 유부남인 거 아셨어요? 어머님 진짜 알고 혼인신고까지 하신 거예요? 거기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더라.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제 나한테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국 비자 취소되면 갈 곳 없이 그냥 죽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걸 보고 어떻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니? 저는 어머님을 계속 설득했어요. 그 남자의 의도 자체도 불순하고 너무나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맞는데 어머님은 순진하게도 그 남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덮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시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저걸 시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어도 되는 건지 이해해드려야 하는 건지 저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이름 모를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다시 괘씸해지더라고요. 혼자서 점점 근근하면서 저는 인터넷으로 사기 결혼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 시어머님 같은 사례가 은근 있더라고요. 물론 외국인과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들이 많지만 시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용만 당한 것 같았어요. 그런 악질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야말로 잔인한 범죄죠. 하지만 저와 의견이 다른 시어머니 탓에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일에 대해 손을 놔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포기 상태였던 것 같네요. 그저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하면서 지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다신 안 보고 싶다고 외면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니까 또 시간은 금방 가긴 갔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실까 생각은 들었지만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 친구들에게도 오지랖이 넓은 편인데 시어머니에게도 괜한 오지랖을 떨었다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안 좋으셨어요. 저에게 대뜸 마음을 바꾸셨다고 하네요. 이혼 소송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남자가 은근히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가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여태껏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차갑게 싹 식어서 날 보는데 살기가 느껴지더라니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더라.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말할 것도 없고 미안하다. 못난 시험이라서 내가 너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으세요? 나 좀 도와다오. 응. 저랑 같이 변호사 만나러 가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도와드렸어요. 살다 살다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까지 도와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것도 30대 남성과의 이혼 소송을요. 시어머니는 차마 아들 얼굴은 볼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은 아마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네요. 내심 시어머니가 마음을 다시 다잡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마터면 범죄자에게 발목이 잡힐 뻔했으니까요. 법적인 남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또 이것저것 저희에게 요구를 했겠어요. 시어머니의 유산까지 탐냈을 게 분명해요. 그런 생각만 하면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법정은 결국 저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본국에 부인을 두고 결혼한 남자에 대해 결혼 이민 체류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체류를 정지시키기로 했대요. 결국 그 남자는 꼼짝없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남자가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마음 같아서는 그 남자의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시어머니를 힐끗 보는데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름대로의 추억이 많이 떠올랐나 봅니다. 감히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네요. 그 이후로 저는 시댁에 자주 놀러 가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저에게 뭐하러 시어머니를 챙기냐고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난 후 마음이 외로우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못난 놈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인데 오죽할까요? 아무쪼록 시어머니가 마음의 회복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울적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가족 다 같이 명절에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년을 함께 살던 집사람이 바람이 났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더니 겪어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바람이 나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몇 차 적어봅니다. 저는 올해 53이고 집사람은 올해 50입니다. 집사람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초에는 전자제품 회사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시작해 일을 하고 있는데 재벌이도 괜찮고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어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집사람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나간 적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들, 딸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살림하느라 정신없었고 애들 대학 가고 나서는 침술방을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 만나서 가끔 침술방 가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으니 집에서 드라마 보다가 잠만 자고 조금씩 갱년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마다 생활비 외에 웃돈을 쥐어주고 밖에 나가서 옷이라도 하나 사입고 미용실 가서 머리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했죠. 손에 쓸 돈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집사람의 외출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활기차 보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 힘이 났습니다. 노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집에 오면 노래도 흥얼거리고 오랜만에 집안에도 활기가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고 활기찬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옆에서 지켜보니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하던 화장을 매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뭐라고 돌아다녔는지 집안을 설거지며 빨래며 그대로 놔두고 집안일은 손도 까딱 안 했더라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집안 정리 안 된 것은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인데 정말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놀러 다니는 건 좋은데 집안일은 좀 하고 돌아다녀라 한마디 했죠. 평소 같으면 오늘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하고 넘길 텐데 그날은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잔소리 좀 그만해 짜증나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짜증을 내나 싶었죠. 그런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안 하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옷을 새로 사 입었는데 나이 50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20대 아가씨들이나 입을 법한 속이 비치는 옷을 사 입지를 않나 속옷도 색깔 화려하고 민망한 것들을 사놨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고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면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면서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한번 동영상을 틀어놓으면 나올 생각을 안 해서 밥 안 하면 또 짜증을 막 내면서 당신은 나한테 밥 달란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내가 당신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은 짜증이 나서 밥때가 되면 밥을 줘야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배에 거지가 들어앉았냐는 등 저러니까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냐는 등 내가 저런 꽉 막힌 인간하고 그 세월을 살았다는 등 하더니 휙 나가버리는 겁니다. 진짜 왜 저러나 싶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집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싸우게 되고 뭘 물어보기만 해도 짜증을 내서 말도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니 100년 뒤 올 때라 그럴 수 있다면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둘이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나눠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이랑 바닷가에 1박 2일 여행이나 다녀올까 해서 속초에 호텔도 예약해두고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도 예약해놓고 저녁에 집에 갔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9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고 밥통에 밥도 없길래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보고 있는데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는 뭐 나가지도 못해. 내가 12시를 넘겼어? 왜 밖에 나갔다 온 게 가지고 난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어디 간다고 하든지 나갔으면 전화나 받든지 이 시간까지 아무 연락도 없는 게 정상이냐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비정상이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닌데 오늘 여행 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싸움이 되니 나도 참 안심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집사람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전화를 하다가 급하게 끊더니 왜 소리도 없이 들어와서 전화하는 걸 엿듣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할 말이 있어서 들어왔다. 우리 여행 간 지도 오래됐는데 어디 바닷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람이나 쐬고 오자 했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이랑 여행을 왜 가? 무슨 재미로? 혼자 갔다 오아 하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섭섭한 거 있으면 말을 해. 자꾸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라고 했더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뭐라고 뭘 하자고 했더니 이혼하자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 바람났냐 했더니 한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자기는 바람난 게 아니라네요. 자기는 뒤늦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바람이 아니고 뭐냐 했더니 우리 사랑을 바람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네요. 하참 이 정도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닙니까? 외도 현장을 들킨 것도 아니고 지 스스로 남자 만난다고 자수를 하고 당당히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요. 늦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정신 나갔어? 지금 당신 나이가 50이야. 지금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디서 이혼이고 무슨 개뿔 사랑이야? 제정신이야?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 미쳤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는 이날 이때까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이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밥이나 차려주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 사람하고 수도 없이 써. 자니까 너무 좋아. 나이 50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사랑만 하면서 살 거니까 당신도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을 해. 한동안 이상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혼 통보를 받으니 너무 얼떨떨하고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안 벌어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죠. 저는 집사람이 무슨 우울증이 있어서 그러나 싶어서 붙들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얘기는 똑같더라고요.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자기는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거라고요. 그러니 자기는 떠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구냐고 물었죠. 어쩌다 그 인간 꼬임에 넘어갔냐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면서 그런 얘기 들을 사람 아니라고 하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 알 필요 없지 않냐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애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니네 엄마가 이상하니 니네 엄마하고 얘기 좀 해봐라 했죠. 그런데 애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니네도 이제 다 키웠으니 자기도 이제 자기 인생 살 거라고요. 저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기에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싶어서 며칠 일도 안 하고 집사람 뒤를 따라다녀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매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집사람 뒤를 밟은 지 3일째 오후 1시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집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집사람 앞에 멈춰서더니 집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갔죠. 그 차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봤는데 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이가 20대 중반쯤 됐을까요? 엄청 젊어 보이는 아니 엄청 어려 보이는 남자의 팔을 집사람이 꼭 끌어안고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이 정신나간 연놈들이 여기서 뭐 하냐고요. 네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냐고요.
네가 사랑한다는 그 놈이 이 새파란 놈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놈은 놀라서 차에 타더니 집사람을 놔두고 도망치다시피 차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집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너 때문에 저 사람 같다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더니 당장 이혼하고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 그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아무리 붙잡고 달래도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을 해줬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놈이 좋다고 눈이 뒤집혀서 이혼하자고 덤비는데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 대신 나는 아무것도 못 준다고 가방 하나 들려서 내보냈습니다. 내가 위자료를 요구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라고요. 평온하던 집안이 난리가 나고 3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 않아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애들한테도 엄마 소식 전하지 말라고 하고 집도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게 앞에서 누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 보니 이혼한 그 여자더군요. 저는 상대도 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팔을 있는 힘껏 부리치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러면 평생 당신만 쳐다보며 살겠다고요. 저 그 소리 듣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놔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저만 쳐다보겠다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든지 경찰 와서 가든지 내가 선택하라고요. 내가 인간이고 생각이 있으면 지난 일 내가 했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밖에 가서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내 알바 아니니 이제 죽어서도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오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안 받아줘도 되니 그러면 돈 좀 빌려달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 20대 중반의 어린 놈이 자기만 사랑한다고 평생 이런 사랑 처음이라고 온갖 가마니설로 꼬셔놓고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결혼을 못한다고 했다나요. 엄마가 큰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술 비용이 모자라다고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대요. 결혼하면 그 돈 꼭 갚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여자가 자기 앞으로 들어놓은 연금보험을 해지해서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뒤로는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닿지 않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있다는 병원에 찾아가 보니 그런 사람은 아예 있지도 않고 그 사람이 다녔다는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답니다. 뒤늦게 정신이 들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니 그 사람 신고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젊은 놈이 40대, 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랑한다고 접근해서 돈을 빼돌렸던 거죠. 그렇게 걸려들어서 신고한 사람만 지금 7명이랍니다.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나이 50에 사랑 타령을 하더니 완전히 탈탈 털린 거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젊은 놈한테 정신이 팔려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노후 대책으로 넣어놓은 연금보험까지 해지하다니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네 무덤 네가 팠으니까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해. 다 네가 저지른 일이고 네가 받은 죄값이야. 나는 너한테 그런 돈 빌려줄 이유도 없고 너한테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아까우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나도 네 말처럼 다른 사람 만나서 제2의 인생 살 테니 다음에 남편 될 사람 찾아와서 방해하지 마. 알았어? 그 여자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평생 거지꼴로 살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눈물 흘릴 시간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가서 네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나 구해보라고요. 이게 내가 네한테 해주는 마지막 충고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돌아서 와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눈이 뒤집혀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한테 등을 돌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한평생 한솥밥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사랑의 기준이 다른 모양입니다. 처음 결혼한 사람과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 채로 헤어졌지만 만약 저에게 또 한 번의 인연이 찾아온다면 앞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